안녕하세요. 오수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의 활용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래밍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 IT나 이 전산을 하는 사람의 이 개발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을 표현하는 이러한 언어가 되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능력이 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서버 프로그램의 구현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서버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개발 환경을 먼저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환경 구성에 대한 이러한 얘기를 공부하게 될 것이고, 또 환경이 구성되면 어떻습니까? 그 서버가 구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버의 구현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서버 아키텍처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공부할 텐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아키텍처라고 하는 말은 공부했습니다. 이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의 구조, 뭐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서버 아키텍처다라고 하는 것은 서버의 구조, 서버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 테크닉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아키텍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재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예전에 PC가 서버 역할을 하던 시 조금 올려서 볼까요? 자,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PC가 서버 역할을 하던 시대를 지나서 현재는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모든 비즈니스 개발을 서버에서 하게 되어 서버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지금 서버 아키텍처 그랬는데 여기 서버 구조, 이것도 역시 아키텍처죠. 서버 구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키텍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에서 분리되어 있고, 여기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요청하는 거죠. 얘는 사용자나 개발자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서버한테 요청을 하죠. 서버에 요청을 하고, 각각 클라이언트는 여기 나오네요. 서버에 요청하는 방식이 바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다, 여기 서버가 있다 라고 한다면,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요청을 하고 이 요청에 의해 응답을 하는 것이 바로 서버가 되겠죠.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버에도 유형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이터베이스를 배웠잖아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서버의 유형이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 다음에 파일 및 FTP 서버. 여기서 이 FTP라고 하는 것이 파일을 주고받는 거죠. 파일 트랜스포 프로토콜이니까 파일을 다운받거나 파일을 뭐 이렇게 하는 거, 전송하는 거, 이걸 우리가 FTP 서버다 이렇게 얘기하고, 터미널 서버, 메일 서버, 이 DNS 서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서버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올려서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버가 하는 일은 뭐냐? 서버는 서비스 제공자예요. 클라이언트는 의뢰자예요. 그래서 이 의뢰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을 하면 어때요? 얘는 응대를 해줘야 돼요. 응답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능동적이다, 이게 될 수밖에 없죠. 또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수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때요? 클라이언트는 요청을 한다, 서버는 응대를 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기능을 보도록 하죠.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어떻게 해요? 처리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을 처리한 후에 결과를 어떻게 해요? 클라이언트에게 회신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서버가 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수행할 수 있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회신이 반환될 때까지 기다리는 행위를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바로 요청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응대다 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를 갖는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N계층으로 본 서버 아키텍처의 변화입니다. 자, 우선 2계층과 3계층 구조가 있는데 초기에는 인터넷 기반의 2계층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여기 얘는요. 2계층 서버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랜을 통해서 이 웹서버나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처리가 되는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2계층 서비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추가가 돼서 3계층 서비스로 아키텍처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계층 구조는 2계층 구조와 달리 클라이언트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비즈니스를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를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통해서 비즈니스 개발 부분을 분리하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3계층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넘겨서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지금 3계층 구조에 대한 그림이 나오는데 어때요? 2계층 구조에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3계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계층으로 변화된 서버 아키텍처를 살펴보면은요. 자, 웹브라우저로 전송되는 정적인 콘텐츠는 웹서버에서 전담하는 역할을 하고 비즈니스를 전담하는 서블릿이라든지 컴포넌트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WAS에서 이 설치를 해서 그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WAS다, 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동적인 역할을 해요. 동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웹서버라고 하는 것은 이 웹서버, 이 웹서버가 하는 일은 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웹서버만 가지고 운영할 때는 정적이던 것이 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들어감으로써 동적인 웹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웹서버에게 HTTP, www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요청에 의해서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작동을 하고 DB에서 그 결과를 조회해서 웹서버를 통해서 WAS를 통해서 웹서버를 통과해서 사용자에게 결과를 반환하는 이러한 내용의 그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볼 것은 동적이다, 정적이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조금 좀 기억을 해야 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겨서 보겠습니다. 자, 서버 아키텍처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운영체제가 있어야 되겠죠. 이 운영체제 하면 뭐 여러분 강의를 듣고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윈도우즈라고 하는 윈도우 10, 윈도우 11 이런 운영체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실 거고요.
혹시 모르겠네요. 리눅스를 쓰고 계신 분이나 유닉스를 쓰고 있는 리눅스, 유닉스다. 자, 여기서 리눅스와 유닉스다 라고 하는 이 운영체제는요, 주로 서버용 운영체제입니다. 서버용 운영체제가 되고요. 윈도우즈는 뭐 서버용 기능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윈도우를 클라이언트용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리눅스나 유닉스가 설치가 되면은요, 이 윈도우와는 달리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어요. 멀티 유저, 멀티 유저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윈도우는 싱글 유저죠. 윈도우는 싱글 유저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영체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운영체제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얘가 하드웨어라고 가정을 해보죠. 뒤에 가서 또 배웁니다. 얘가 하드웨어, 컴퓨터예요. 그러면 얘는 하드웨어, 컴퓨터, 우리가 말하는 컴퓨터라고 하는 건데, 여기 게임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자, 게임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내가 이 게임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하드웨어에 윈도우가 없어요. 운영체제가 안 깔렸어요. 그렇다면 얘가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이 하드웨어에 설치가 될 수가 없지요. 왜요? 여기 운영체제라고 하는 이 OS라고 하는 이 OS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영체제가 하는 일은 자원을 관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소프트웨어들을 연결시켜주기도 하는 이러한 기능을 합니다. 자, 운영체제는 시스템 하드웨어와 사용자 프로그램 사이에 존재해서 시스템적으로 관리해주는 구성 요소다.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이걸 인터페이스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기능이다. 이 인터페이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얘도 인터페이스 기능. 여기 만약에 윈도우가 깔려 있다면 게임을 설치해서 어때요? 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겠죠. 자, 여기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 앉아서 이제 이 컴퓨터를 작동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컴퓨터를 연결시켜 주는 거, 이것도 바로 운영체제가 하는 거죠. 여기에 OS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안 깔렸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 컴퓨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영체제가 없는 컴퓨터는 지금 아직까지의 기술로는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드웨어와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또 그 쓰는 사람에게 편리성을 제공해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 이거를 인터페이스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서버라고 하는 것은 HTTP를 통해서 웹브라우저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HTML 문서나 오브젝트를 전송해주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파치라든지 엔지닉스라고 하는 이런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얘는 웹 서비스를 동쪽으로 처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했어요. 이 WAS가 동쪽으로 제공을 한다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고양이 그림에 이 톰캣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 파일 서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얘기가 데이터베이스 아닙니까? 데이터를 저장해서 효율적으로 조회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러한 서버, 이걸 우리가 DB 서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오라클이죠. 그 다음에 이 MySQL이다. 얘는 오픈 소스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하죠. 왜? 얘는 무료로 다운받아 쓸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 DB2라든지 아니면 MS SQL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데이터베이스 서버다. DBMS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DBMS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파일 서버다. 파일을 저장해서 하드웨어로 물리적인 저장 장치. 여기서 물리적인 저장 장치라고 하는 것은 뭐 HDD라든지 SSD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NAS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네트워크 아키텍처드 스토레이지라고 해서 저장 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트워크에 연결된 저장 장치, 네트워크 아키텍처드 그다음에 스토레이지 이런 말이니까 뭐 하드디스크라든지 SSD 요즘에는 뭐 SSD 많이 쓰니까 SSD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파일 서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벌써 문제가 나오네요. 자, 우선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 하드웨어의 환경 조건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는데 서버 구성입니다. 자,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다. 필요한 거죠.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그런데 여기서 웹 브라우저다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도구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때요? 웹 서버에 접속을 하거나 이런 서버에 접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는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클라이언트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역할을 하죠.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왔을 때 응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좋은 설명이죠. 2번 보죠. 서버는 요청을 처리한 후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회신해 줘야 돼요. 얘도 좋은 설명이죠. 3번 보죠. 서버는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클라이언트는 수동적인 아니죠. 자, 서버가 수동적인 거예요. 왜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의해서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버는 바로 얘가 설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능동적이 아니라 뭐가 돼요? 이게 수동적이 되는 거고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돼요? 능동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을 하면 이 요청에 의해서만 서버는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동적이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 능동적이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죠. 최근 서버는 WAS를 이용하는 아키텍처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얘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얘기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서버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비즈니스 요청 처리를 하기 위해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사용하는 겁니다. 정적인 파일은 얘도 마찬가지죠. 정적인 파일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동적인 파일은 웹 서버에서 이게 바뀐 거죠. 얘가 정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동적인 파일을 처리하는 거니까 답은 2번이 설명이 거꾸로 됐습니다. 자,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 DB 연계는 보통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연계한다. 웹 브라우저는 보통 웹 서버를 호출하는 데 쓴다. 뭐 이런 거니까 답은
2번이 설명이 반대로 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느 게 수동적이고 어느 게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합개발 환경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에요. 통합개발 도구 IDE라고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걸로 생각하는데 이 통합개발 환경 도구를 우리가 IDE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있네요. 통합개발 환경 ID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다 라고 하는 이러한 거죠. 얘는 코딩, 디버그, 컴파일, 배포 즉 프로그램에 개발된 모든 작업을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처리하는 이러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IDE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뭐 자바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클립스라든지 요즘 뭐 이런 것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합개발 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살펴보죠. 개발 환경 구축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환경 구성을 말하는 거예요. 개발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개발할 수 있는 도구를 세팅하는 거죠. 또 개발 환경을 구축할 때 개발 환경 활동을 테스트하고 배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통합개발 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세부 개발 도구를 살펴보도록 하죠. 구현 도구가 있고 테스트 도구가 있고 형상 관리 도구가 있고 빌트 도구가 있는데 얘도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이렇게 또 다시 나오고 있네요. 자, 구현 도구다라고 하는 것은 개발 언어를 통해서 실제 구현할 수 있는 기능 및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언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클립스라든지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뭐 인텔 뭐 IJ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인데 어떤 이런 통합 개발 도구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클립스와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테스트 도구는 개발된 모듈에 대해서 요구사항대로 구현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건데요. 뭐 준잇이라든지 스프링 테스트라든지 뭐 이러한 도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형상관리 도구는 개발된 산출물에 대해 저장하면서 버전 및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도구를 우리가 형상관리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CVS라든지 SVN이라든지 Git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 빌트 도구는 개발된 도구에서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빌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도구로서 안트라든지 마븐이라든지 그라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그거 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이 뒤에 안트, 마븐, 그라들, 깃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금방 기억이 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이 형상관리도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형상관리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의 개념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위한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항목의 변경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이러한 활동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형상관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형상관리위원회 CCB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조금 이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상관리 절차에는 형상식별이 있고 형상통제가 있고 형상감사, 형상기록의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우선 먼저 식별하고요. 식별하고 그 다음에 통제하는 거죠. 식별이 끝났으면 통제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록하는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형상 식별입니다. 얘는 대상을 식별하는 거죠. 형상 관리 대상을 정의하고 식별하고 해당 항목의 추적성을 부여하기 위한 번호로 아이디 관리 번호들을 부여하는 이것이 형상 식별이 되겠죠. 그럼 형상 식별이 끝나면 어때요? 승인 및 검토 통제인데 변경 요구를 관리하거나 변경 제어 등 형상 관리 등을 통제 지원하는 이러한 거죠. 식별하고 나면 당연히 통제할 수 있는 뭐 이러한 내용이 되겠다라는 거죠. 다음 보죠. 그 다음에 형상 감사입니다. 얘는 이 베이스라인의 무결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베이스라인 변경 시 요구사항과 일치 여부를 어느 라인까지에 포함이 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상 기록입니다. 각종 수행 결과의 기록인데 소프트웨어 형상 및 변경 관리에 대한 수행 결과를 기록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형상 관리의 구성 요소입니다. 우선 먼저 베이스라인이 있어야죠. 기준선이 있어야 돼요. 각 형상의 각 항목들이 기술적인 통제 시점, 모든 변화를 통제하는 시점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라이프 사이클상의 진행과 변경을 구별하기 위한 뭐예요? 얘가 관리상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상 항목이죠. 얘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중 공식적으로 정의되는 관리의 대상인데 뭐 기술 문서라든지 개발 도구라든지 소스 코드 이런 것들이 전부 형상 항목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상물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 중 공식적으로 구현되어지는 형체가 있는 실현된 형상의 관리 기술의 대상인데 기술의 문서, 그 다음에 하드웨어 제품, 소프트웨어 제품 얘가 완전히 형상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상 정보입니다. 얘는 형상 항목과 형상물로 구성된 이러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CCB가 뭐예요? 형상관리위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Configuration Control Board다, CCB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형상제어위원회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앞에서 형상관리위원회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형상관리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한된 형상의 항목을 변경을 평가하거나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이러한 책임이 있는 조직이죠. 이걸 우리가 CCB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형상관리에 대한 전략과 통제, 그 다음에 전반적인 관리 통제를 하는 이러한 조직이 되겠다. 그래서 여긴 전략과 표준을 수립하고 교육을 하고 베이스라인을 설정하고 변경 통제 승인 및 식별, 통제, 감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러한 조직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CCB다, 형상관리위원회다, 형상제어위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개발 환경 구축입니다. 이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구사항의 분석이 잘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요구하는 사람이나 요구하는 대상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어떠한 도구들이 필요한지를 준비하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얘는 시스템 환경 분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 그 다음에 분석이 끝났으면 그 분석에 맞는 도구를 준비하고 설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현 도구, 빌트 도구, 테스트 도구, 형상관리 등 요구사항에 맞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환경 설계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고
관련 도구의 현황 파악이 주요 활동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구 설계가 됐어요. 그러면 개발 언어를 선정해야 돼요. 개발 대상의 업무의 성격에 적합한 특성을 확인하고 그 특성에 적합한 이러한 언어를 선정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 언어 선정이라든지 기준점을 점검하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주요 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 도구를 언어가 냈으면 그 언어에 맞는 도구가 선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 언어에 따른 적합한 구현 도구를 파악을 한다. 자바, C 등 언어에 따른 도구를 설정할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빌트나 테스트를 구축해야 되는데 구성원의 경험과 개발 환경에 맞는 이러한 테스트, 이러한 빌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CI와 CD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요 활동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서 CI와 CD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면 이제 또 공부하게 될 텐데 이 CI라고 하는 것은 Continuous Integration이다라고 하는 말이고 CD는 Continuous Delivery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인데 좀 뒤에 가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랬는데 얘는 개발 인력을 관리하는 거 아니죠. 개발 과정에 변화되는 사항, 과정에 변화되는 사항을 관리하는 거예요. 개발 일정 관리하는 것도 물론 일부는 들어가지만 전체는 아니죠.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거 아니고요. 형상 관리는 CVS나 SVN이나 기시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어때요? 변화되는 사항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형상 관리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인데 얘는 우리가 전에도 풀어봤던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죠. 2번 문제가 좀 좋은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자,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대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는요. 소스 레벨과 수행 형태의 프로그램. 얘는 당연히 관리가 돼야죠. 숙련자와 사용자를 목표로 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서술하는 문서. 얘도 관리가 되는 거고요. 프로그램 내에 포함된 자료. 얘도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때요? 시스템 개발 비용. 얘는 관리되는 건 아니죠. 형상 관리에서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시스템 개발 비용과는 무관한 이러한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 1번과 2번은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통합개발 환경 중에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데요. 개발된 산출물에 대해서 저장하면서 버전 및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다라는 거죠. 얘는 바로 형상관리 도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형상관리 도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산출물을 저장하고 버전 및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 이를 우리가 형상관리 도구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인데 CVS라든지 SVN이라든지 기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상관리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형상관리 절차를 정확히 작성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랬는데 항상 먼저 이 순서가 나올 때는 형상이 식별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형상 식별이 항상 먼저 일어나야 되니까 2번은 아니네요. 형상 식별이 일어나야 돼요. 형상 식별이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형상 식별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 다음에 통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형상 통제, 승인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형상 통제, 얘도 아니네요, 이제. 여기서 틀렸네요. 형상 통제. 그 다음에 감사와 기록이니까 답은 3번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형상 식별, 형상 통제, 형상 감사, 형상 기록 이렇게 우리가 순서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뭐죠? 자, 다음 설명이 하는데 조금 올려서 볼까요? 설명이 형상관리의 구성에 다음 설명하는 형상관리의 구성 항목은 하는 문제입니다. 형상관리에 대한 전략과 통제 등 전반적인 관리를 통제하는 조직이다. 여기 전반적인 관리를 통제하는 조직이다. 이게 뭐예요? CCB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컨피그레이션 컨트롤 보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 즉 CCB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다음 중 형상관리 도구가 아닌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시라든지 SVN이라든지 CVS는 형상관리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상관리 도구는 Git, SVN, CVS인데 이 안트라고 하는 거 얘는 바로 빌트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트는 빌트 도구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인데 마분이라든지 그라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빌트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올려서 볼까요? 야, DevOps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인데 이 DevOps는 이런 얘기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용,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운용에 대한 합성어예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정보기술 전문가 간의 소통, 협업, 통합을 강조하는 개발 환경이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 환경이나 문화를 이야기하는 이러한 방법론을 DevOps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DevOps의 개념도인데 개발 환경이나 개발 이런 운용 소통에 대한 이러한 그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죠. 자, DevOps의 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DevOps의 활동의 절차에는 코드 작성이 있어요. 이 코드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코드의 개발 및 검토, 버전 관리 도구, 코드의 병합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빌드다. 여기 지속적인 통합 도구, 뭐 CI와 CD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CI와 CD는 통합을 하고 배포를 하는 뭐 이런 건데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빌트의 상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 및 결과가 성능을 당연히 결정하겠죠. 그 다음에 패키지입니다. 여기서 애플리케이션의 디플로이의 이전 단계다. 이 디플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배포하다 이런 배포라고 하는 이러한 뜻인데 CI와 CD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 그 이전의 단계를 패키지다. 이렇게 패키지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릴리스라고 하는 것은 변경사항 관리, 릴리스의 승인, 뭐 릴리스의 자동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성에는 인스트럭처 구성 및 관리가 있는데 이 인스트럭처 as 코드의 도구를 이야기하는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최종 사용자의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DevOps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요 이제 그 다음에 DevOps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협업이라든지 가시성 및 효율성을 얘기하는데
팀 간의 협업을 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가시성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역할에 대한 팀 역할에 대한 범위와 책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개발자는 개발은 물론 운영 단계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고 짧은 릴리스 주기로 소프트웨어를 릴리스하면서 민첩성을 유지한다. 짧은 주기를 주는 게 바로 이 민첩성 때문에 그러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거고요. 지속적인 학습,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학습을 해서 뭐 실력을 뭐 어때요? 그 개발에 대한 것을 늘리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 CI와 CD입니다. 이 Continuous Integration과 Continuous Delivery라고 하는 이런 얘기인데 이 CI라고 하는 것은 빌드에서 테스트, 머지까지입니다. 얘가 이 머지가 병합이죠. 병합을 하는 것까지고 그 다음에 CD는 병합된 내용이 저장소로 전달되고 배포하는 것까지를 CD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인데요. 조금 올려서 보도록 하죠. 자, 우선 Continuous Integration이다. CI는 중앙의 저장소에 지속적으로 코드가 통합되고 테스트되고 배포할 준비를 하는 자동 환경 구축 방법이죠. 소스 코드의 변경 사항을 공유 브랜치 또는 트렁크로 다시 병합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이러한 활동입니다. 자동화된 단위 및 통합 테스트로 변경 사항의 정확한 적용 여부를 보고요. 기존 코드와 충돌 여부를 확인하는 이러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잘 됐을 때 이제 저장소로 저장이 되겠죠. 그게 바로 CD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인데요. 보도록 하죠. 자, 소프트웨어의 빌드, 그 다음에 테스트, 릴리즈를 더 빠르고 자주 하기 위한 이러한 방법인데 컨티뉴어스 델리버리는 개발자들이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한 변경사항이 버그 테스트를 거쳐 여기서 버그라는 게 뭐 어때? 벌레? 에러 테스트죠. 그 다음에 리포지토리, 즉 예를 들어서 히트 커브 또는 컨테이너 레지스토리에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잘 됐으면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활동이죠.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디폴리먼트인데 개발자의 변경 사항을 리포지토리에서 고객이 사용 가능한 프로덕션 환경까지 자동으로 릴리스하는 이러한 활동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CI와 CD가 있다. 그러니까 이 CD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통합된 코드를 어때요? 배포하는 거죠. 배포. 얘가 주로 이제 버그가 없고 이를 잘 됐으면 배포하는 이러한 활동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중 DevOps의 활동이 아닌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 빌드라든지 테스트라든지 릴리스는요. 이 DevOps의 주요 활동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산출물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산출물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형상관리라든지 이런 쪽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죠. 자, DevOps의 문화가 아닌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협업이라든지 가시성이라든지 짧은 릴리스 주기를 준다든지 지속적으로 학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팀별 역할을 분할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빠른 비용을 산출한다. 이것은 아닌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다. 협업 및 가시성 및 효율, 짧은 릴리스, 지속적인 학습. 이건 다 DevOps의 어떤 문화가 되는 거죠.
다음 보도록 하죠.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중앙 저장소에서 통합된 코드를 자동으로 배포하는 환경을 구축했다. 얘는 바로 CD를 얘기하는 거죠. Continuous Delivery다라고 하는데 이 CI에서 통합된 것 코드가 오면 그를 자동으로 저장해서 배포하는 거죠. CI는 중앙 저장소에 지속적으로 코드가 통합되는 거잖아요. 머지되는 거잖아요. 테스트되고 배포할 준비를 하는 자동 환경 구축 방법이고 CD는 뭐예요? 배포 활동이죠. 배포 활동의 핵심이 된다. 그러니까 얘가 주로 지속적으로 코드를 통합하고 하면서 여기서 잘 통합이 되면 CD는 어때요? 배포를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CI와 CD에 대한 이런 설명과 이해를 앞에서 좀 더 보시면은 이 문제는 뭐 쉽게 풀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